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천아용인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거 전략을 짜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천아용인. 자, 근데 어제 그 국민의힘 조수진 후보와 김용태 후보님이 설전을 주고받으셨어요? 예, 저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 자기 그 당시에 최고위원직을 버리고 떠나신 분들이 예. 다시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수진 후보라든지 김지현 후보, 정미애 후보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직을 던지고 떠나셨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다시 어떠한 명분으로 전 최고위원직을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조수진 최고께서 지난 지도체제 변환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고 바로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자 하고 예. 사퇴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했더라면 사퇴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하고 의총에서 저희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무대행 체제 가다가 7월 말경쯤에 대통령 그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면서 갑자기 최고위원들 줄사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수진 최고 말씀대로 조수진 후보 말씀대로 어떤 지도체제 변환 과정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었더라면 그 당시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있자마자 바로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사퇴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 최고위는 직무대행 체제 다 추인하고 승인했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직을 버리고 떠난 것을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수진 후보가 천하용인 후보 뭐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김용태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 천하용인 후보를 겨냥해서 내부 총질러 집합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용태 후보께서는 이제 반대로 윤핵관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 지금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간인데 당내 친윤계 또 비윤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김민하 평론가님,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김용태 후보님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이제 그런 구도인 것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당신들은 뭐 이준석 전 대표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들은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의 전횡을 뭐 그냥 두고 보는 사람들 할 말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구도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 이제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가 좀 포션이 크고 뭐 이렇게 좀 버티고 있었으면은 이런 구도가 좀 중화됐을 거예요. 어쨌든. 예.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꺼집니다.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이제 구도가 좀 불명확해진 그런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윤심 얘기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 선거 레이스에서 그 주된 의제가 안 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꺼낼 수 있는 의제가 많이 없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윤 캠페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뭐 나도 뭐 이 윤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난국에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겨루는 상황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볼 때 결국은 이런 대립 구도 자체는 상당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이 과정에 또 혁혁한 공을 또 세운 것이 황교안 후보예요. 그러니까는 윤심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뭘 갖고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1위 후보를 공략으로 뭘 갖고 할 것이냐의 고민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이제 그 울산 땅 얘기지 않습니까? 예, 울산 땅과 KTX 노선 얘기인데 예. 그 얘기 꺼내면서 이제 다들 1위 후보를 공격할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 그 얘기하거든요. 오죽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꺼냅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고육지책 같은 건데 네. 그런 상황을 볼 때는 더 흙탕물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제 관심사는 아마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결국 그러면 2등 누가 할 거냐의 문제에서 천하람 후보가 과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대로 안철수 후보를 제낄 수가 있는 것이냐. 요거를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상당히 뭐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은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서 천하람 후보가 얻는 지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낮아요. 그렇다는 거는 천하람 후보 지지층은 대통령 부정평가층에 상당히 쏠려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에 실제로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무슨 총선 같으면은 뭐 정권 심판 투표 이런 구도가 잡혀야 이제 이런 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건데 전당대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자기 동력을 가지고 이 계층을 충분히 투표장으로 다 데리고 오면서 비유하자면 동시에 자기 확장력을 가지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대립구도의 어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천하람 후보 얘기가 나와서 오늘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그 전체 국민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적합도에서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는 뭐 천하람 후보랑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출마 선언한 지 이제 3주 정도 됐고 30대 원외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천하람 후보가 쟁쟁한 원내 경험 많은 선배 정치인들을 꺾고 1등이 됐다라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집권 여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대통령부터 또 여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뭐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 당대표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투표하고 최고위원들 투표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같이 네 표를 행사하시다 보니까요. 예. 아무래도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선거의 공학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승부입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 경쟁이. 왜냐하면은 이 4명을 뽑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두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른바 지금 우리 김용태 후보님이 속해 있는 이 천하 용인조는 정확하게 요걸 찍으면 됩니다. 대표는 천하람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두 사람은 예. 김용태 허은하 두 후보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은 이기인 후보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냥 다 같이. 그런데 이게 다른 이제 이른바 친윤계 그리고 주류 쪽에서 볼 때는 두 사람에게 만약에 표가 확실히 몰려버리면 나머지 두 후보, 나머지 두 자리에 들어가야 될 후보들이 이 천하 용인에 속하는 허은하 김용태 후보보다 이 득표가 낮아버리면 즉 두 후보에게 쏠려버리면 이 지도부 구성에서는 두 명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언론의 표현으로 하면 이준석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용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골고루 이 주류의 득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득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은 이 A 후보, B 후보를 찍고 또 어느 지역은 뭐 C 후보, D 후보를 찍고 어느 후보는 B 후보, C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짠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막 보도가 되는데 예. 그게 이렇게 이 선거인단의 크기가 굉장히 큰 선거에서 그런 것들이 먹힐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는 그 전략이 복잡한 데다가 이런 여러 조건을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간발의 차로 이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김용태 후보도 상당히 이제 지도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이 힘을 얻고 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전략적인 투표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80만 당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일각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 보면은 TK는 뭐 김재원 후보를 밀고 뭐 수도권은 김명국 예. 후보를 몰고 뭐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그 당심하고 당원심은 또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통제되고 조작될 수 있는 표심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다 당협위원장이 누구누구 찍으라고 하더라도 찍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태원 방문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일단 거부를 했어요. 안천연대 또는 천안연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단일화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물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전략적으로 좀 제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당대회 출마 전에 안철수 후보랑 따로 둘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가진 생각들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후보님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봤었고 저랑 생각이 되게 많은 비슷한 부분이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안철수 후보께서 당원들이 좀 상향식 공천을 말씀하실 때만 보더라도 좀 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상향식 공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뭐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기관장 출신이라든지 몇 명을 공천을 해달라고 이런 압력이 들어왔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신 당원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피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선거 공학으로 보자면은 천하람 후보가 좀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일부 이제 잠식해 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해서 부딪히기보다는 그러니까 김기현, 황교안 두 후보가 저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뭔가 좋은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마련을 해서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제 가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예.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제 어떤 공학적인 판단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천하람 후보가 좀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준석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걸 건너는 게 굉장히 급선무고 이걸 강을 건넌다라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막 뭐 버리거나 때리거나 무슨 발부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예를 들면은 다 잘한 거 아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그렇게 다룬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당, 이 국민의힘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저렇게 된 것이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총선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희망을 걸고 입당한 사람들과 같이 치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천하람 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든 뭐 나머지 이 남아있는 당원층이든 간에 그 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전략을 굉장히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예. 뭐 그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시일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시일 촉박하긴 하죠.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깡패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요.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빗댄 이 표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입니다.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뭐 이렇게 했었던 발언을 차용을 해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김영태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재명 대표 본인 반성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본인 국가 권력 이용해가지고 성남시정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다 그때 비리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들 국가 권력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장난쳤으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납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한 지나친 발언 아니냐라는 뭐 시각도 있고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알겠습니다. 이제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가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뭐 본인을 향한 탄압이고 민주당을 향한 어떤 공격이다 뭐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저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얘기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억울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용어가 아니라 잘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러저러한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비틀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런 발언은 진지하게 정말 억울한 것 같아 이렇게 듣기보다는 뭔가 좀 어떤 가벼운 발언이다. 이게 어떤 뭐 말 그대로 이제 부메랑처럼 되돌려주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진정성이 담겼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자신의 어떤 혐의라든가 그리고 당이 처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 간담회도 이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사실상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아직 뭐 표결을 하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용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저희 여당도 지금 전당대회 중이지만 전당대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잘 봐실 필요가 있는 게 그 당시 민주당 당시에 전당대회 시절에 이미 많은 그 당권 주자들이 우려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그때 서른 의원이라든지 뭐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헌정사상 정말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요. 정말 헌정사상 이런 분이 야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그것을 알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뽑아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저는 어떤 영장 심사 같은 건 법원에서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다 감수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에서는 일단 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뭐 이견을 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민주당의 총선 전략 핵심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의 통과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김용태 후보님 말씀하신 이제 실질 심사를 그냥 받아라라든지 네. 또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좋다라든지 이런 주장에 어떤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뒤집어서 국민의힘 대표가 만약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으면 국민의힘도 가결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치 현실이 어느 정당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뜻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거를 가결시킨다고 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것도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결시킬 수 없고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정치 논리, 정치 현실상 그럼 인정하겠다라고 보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 부결시킨 다음에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또 체포 동의안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사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뭐 아파트 의혹, 무슨 뭐 호텔, 정자동 호텔 의혹, 그다음에 이제 그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어떤 의혹들 계속 수사할 것인데, 그 2차 체포 동의안 오면은 또 그러면 이걸 뭐 가결시키느니 부결시키느니 해서 또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기소될 때거든요. 이 주요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있게 되면은 당내에서 또 이제 당원 80조를 가지고 적용할 거냐 말까 또 논쟁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계속 끌면서 중간에 수사와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고 또 재판 받으면서 법정에서 법정발 뉴스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상황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지금 상당히 의문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총회에서 서른 의원 중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모종의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결시킨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나름의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깡패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건폭 수사단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를 줄여서 얘기한 거죠. 건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건폭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임기 내에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검찰과 경찰 이른바 이제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건폭은 이제 유행어에 이제 예감이 듭니다. 이게 뭐 예.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유행어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거의 뭐 부패 완판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용어는 재밌는데 다만 이것을 이제 건설 현장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여기서 건폭으로 설명이 되는 어떤 뭐 건설 노동자들 그 건설 노조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그러면은 총기를 난사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하고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예. 바로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총기와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총기를 갖게 돼 있는 상황이 문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 현장에서 여기서 표현하는 무슨 건폭 이런 이것이 가능해지고 막 나오는 이유가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단계 하도급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건폭을 뿌리 뽑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 심지어 민주노총의 해체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은 건폭 얘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내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노조 특히 이제 건설 현장의 노조에 대한 이제 강경 입장, 윤 대통령의 강경 입장 이게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조 관련해서도 최근에 발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과거에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 보수정당의 많은 당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에 따라서 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노조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계장부 같은 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거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보시는 지지 받을 거고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승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